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노화니까 어쩔 수 없다. 건강하려면 견과류는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 짜게 먹으면 무조건 몸에 나쁘니까 소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나이 들면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이 상식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있던 행동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밤에 화장실 가지 않으려고 저녁부터 물을 끊는 습관이 오히려 새벽마다 여러분을 깨우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몸에 좋다고 믿고 먹던 견과류가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신장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발이 자꾸 걸리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넘겼는데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위험하지만 알고 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신호는 빨리 알아차리고 집에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오늘부터 바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며칠 쉬면 낫겠지, 대충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무겁다, 자다가 자주 깬다,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다, 소변색이 진하다, 발이 자꾸 붓는다, 손발이 저리다, 머리카락이 부쩍 빠진다. 이런 증상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 신장, 수면, 근육, 영양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근육이 빠져서 그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관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쪽 다리가 똑같이 약해지는지 아니면 한쪽 다리만 유독 이상한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만 갑자기 힘이 빠진다. 왼쪽 발만 자꾸 끌린다. 평소 잘 넘던 문턱에 한쪽 발만 계속 걸린다. 걷다가 한쪽으로 몸이 쏠린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력 저하로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생겼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 한쪽 팔에 힘 빠짐이 같이 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72 세박정호 씨는 어느 날부터 오른쪽 신발 앞코만 유난히 빨리 닳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이 불량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낮은 턱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왼발은 멀쩡한데 오른발만 자꾸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박정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식사 중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고 말이 잠깐 꼬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큰일이 생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뇌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말초신경 문제, 빈혈, 전해질 이상, 근감소증, 약 부작용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0대 이후에 갑자기 생긴 한쪽 다리 이상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무조건 운동 부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력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생긴 신경학적 이상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걷기 운동만 늘리면 오히려 넘어짐, 골절,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신발 밑창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 앞코만 유난히 닳는지 보세요.
거울 앞에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서서히 내려가는지 보세요.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는지 보세요. 가족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양쪽 입꼬리가 같은지 봐달라고 하세요. 이런 작은 확인만으로도 몸의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야간뇨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는 문제입니다. 밤 11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한번 깨고 3시에 또 깨고 5시쯤 다시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이 잘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멍하고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다. 방광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나 보다. 물론 전립선비대증, 과민성 방광, 당뇨, 수면무호흡, 심장질환, 신장질환, 복용 중인 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심하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부터 물을 너무 심하게 끊는 습관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식사 이후로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오후부터 물을 줄입니다. 그런데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해지면 방광 점막이 자극을 받아 더 자주 마려운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밤에 갈증으로 깨거나 입마름 때문에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무작정 물을 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낮 동안 물을 너무 안 마시는 습관이 밤의 수면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75세 김순자 씨는 밤마다 3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아예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입이 마르고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침에는 소변색이 진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낮에도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국물 조금,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본인은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몸은 하루 종일 마른 상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에 수분을 나누어 마시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 한 컵, 점심 전후 한 컵, 오후에 한 컵처럼 나눠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많은 양을 피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부전, 전아트륨 혈증, 간질환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도 화장실이 무서워 하루 종일 물을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다리 부종입니다. 낮에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몰립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몸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몸은 그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하고 그 결과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잠들기 전 물을 끊는 것보다 저녁 시간에 다리 올리기, 가벼운 종아리 움직임, 오래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발을 바닥에만 두지 말고 쿠션 위에 올려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고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건강식품의 반전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브라질너트, 캐슈넛, 피스타치오. 하루 한 줌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좋은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이 들어있어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견과류를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인, 나트륨 같은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에 좋다고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건강식품은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내 몸의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이 좋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산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지고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너트는 매일 여러 알씩 먹기보다 아주 적은 양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는 좋은 음식이지만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금치, 비트, 견과류, 초콜릿처럼 수산 성분이 많은 음식은 일부 사람들에게 결석, 위험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아몬드와 시금치를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요로 결석이 있었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거나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반복되는 분들은 몸에 좋다니까 매일 많이 먹는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70세 이명호 씨는 매일 아침 건강 루틴이 있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을 넣은 녹즙 1컵, 아몬드 1줌, 브라질너트 몇 알, 검은 콩 가루, 여기에 각종 영양제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건강관리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피곤함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와 전해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들이 지금의 몸 상태에는 너무 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견과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녹색 채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 몸 상태를 모른 채 한 가지 음식을 과하게 믿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하고 좋은 지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 혈압, 당뇨, 복용약, 소화력에 따라 양과 종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견과류는 손바닥 가득이 아니라 작은 한 줌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코팅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너트처럼 특정 미네랄이 많은 음식은 매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거나 칼륨 제한을 들은 분들은 견과류, 녹즙, 과일즙을 마음대로 늘리지 말고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다리 부종입니다.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다리가 묵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살이 쪄서 그렇겠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부종은 몸속 수분 순환, 혈관, 심장, 신장, 간, 림프,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종은 가볍게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지 한쪽만 붓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쪽이 서서히 붓는 경우는 오래 앉아 있거나 정맥 순환이 약하거나 약물 부작용, 심장이나 신장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으면 혈전 같은 응급 상황도 배제해야 합니다. 68세 최영숙 씨는 매일 저녁 종아리가 터질 듯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기만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단순한 다리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수분 조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리가 붓는다는 것은
다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다리 부종은 다리만 주무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봐야 합니다. 잠, 식사, 수분, 약, 심장과 신장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이라도 발목을 움직이십시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고 종아리에 힘을 줬다가 풀어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움직여야 아래쪽에 고인 혈액과 수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걷기가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자주 걷는 것이 좋습니다. 단번에 만보를 걸으려고 하지 말고 식후 10분씩 나눠 걷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찬다. 누우면 숨이 더 차다. 체중이 며칠 사이에 급격히 늘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아프다. 다리에 열감과 붉은기가 있다. 소변량이 확 줄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마사지로 버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머리카락과 두피입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고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색을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3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눈이 시리고 머리카락이 더 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흰머리가 보기 싫어서 참고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피도 피부라는 사실입니다. 얼굴 피부는 아끼면서 두피에는 강한 자극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색약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가 예민하거나 염색 후 가려움과 진물이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진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66세 장미자 씨는 젊어 보이고 싶어서 3주에 한 번씩 새치 염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따가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색 후 이틀 정도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떨어지고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흰머리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부과에서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을 듣고 염색 간격을 늘리고 두피에 닿지 않게 바르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피 가려움이 줄고 머리 빠짐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흰머리를 가리려고 한 염색이 오히려 두피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는 습관이 머리숱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색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어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약을 두피에 문지르듯 바르지 말고 가능하면 두피에 과하게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염색을 피해야 합니다. 염색 후 가려움, 붓기, 진물, 두드러기, 호흡 불편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지 마십시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머리를 감은 뒤 두피를 오래 젖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약해질 수 있으니 식사를 너무 부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두피에 오래 올려두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하냐? 물도 조심, 소금도 조심, 견과류도 조심, 채소도 조심, 염색도 조심하라면 너무 어렵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를 알고 신호를 보고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남들이 좋다더라입니다. 옆집 사람이 먹고 좋아졌다고 나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좋다고 했다고 내 몸에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제, 이뇨제, 진통제, 수면제, 위장약 등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과 영양제, 민간요법이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할 때는 이게 좋은가 보다 먼저 내 몸의 안전한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내 몸의 좌우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한쪽 다리만 힘이 빠지는지, 한쪽 발만 끌리는지, 한쪽 팔만 어색한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밤이 아니라 낮에 수분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하루 종일 물을 참는 습관은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식품을 먹기 전에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보십시오. 신장 수치, 혈압, 혈당,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노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정신으로 판단하고, 밤에 편히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가족에게 걱정보다 안심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싼 비법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단순 노화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한쪽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무조건 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와 녹즙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은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피와 머리카락 문제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자극, 영양, 질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건강상식은 내 몸 상태 앞에서 다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분, 건강식품을 이것저것 많이 챙겨 드시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생겼거나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건강정보는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지 병원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십시오. 다리의 작은 흔들림, 밤에 잦은 소변, 붓는 발목, 갑자기 빠지는 머리카락, 피곤한 아침이 모두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일찍 읽는 사람이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다시 살피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